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제가 굳이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이 보이는 태도는 이것은 정말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태도예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교육 문제 전혀 다뤄지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또 진보 정당인 신용은 해요. 이게 저는 핵심적인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 문제가 국회에서 전혀 중시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법안으로 구체적인 강제력을 가진 그러한 효과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인데 민주주의가 당의 정체성인 거죠. 그런데 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디서 결판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어디서 결판나는 것 같아요? 투표장에서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교실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12년 동안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기르면 그 사회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영구 집권하는 겁니다. 정말로 민주주의를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면 왜 민주당이 정권을 자꾸 빼앗기죠? 12년 동안 한국 교육을 잘 받으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 위험이 더 큰가요? 저는 이게 지금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라고 봐요. 한국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위험한 파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특히 젊은 정치인들이 보이는 행태들 보세요. 그들이 과연 미래를 열어갈 성숙한 민주주의자인가요? 저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서 젊은 히틀러의 그림자를 봅니다. 정말 두려워요. 어떻게 이런 사회가 됐어요? 교실에서 파시스트를 기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경쟁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경쟁 자체가 파시즘의 핵심 이데올로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어떤 면이 병들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기형이라는 거예요. 경쟁교육 이 자체도 마찬가지죠. 경쟁교육을 잘 시키면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될까요? 공정이라는 잣대를 대고 더 공정하게 경쟁을 시키면 이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될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병들어 있을 때 그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되죠? 제가 그래서 정상성의 병리성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정상성의 병리성. Pathology of Normality. Pathology of Normality. 에릭 프롬이 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병들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는 인간,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요? 완전히 병든 사회에서 너무나 정상적으로 잘 살아. 그러한 인간은 정상인가요?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국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교육에 관련된 근원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가? 저는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사회적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들이 지금 국회에 앉아 있나요?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성찰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국회에 앉아 있는 300명의 의원 중에서 교사 출신, 과거의 교사 출신은 딱 두 분입니다. 지금 도정환 의원님이랑 강민정 의원 딱 두 분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사는 아예 한 명도 없고요. 과거의 교사 출신이 두 분 있어요. 교사는 법적으로 지금 의원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의회에 앉아 있나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불리나요?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그 정당은 사실상 교육과 관련해서 보면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대체로 사학 족벌 집안의 자제들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정당이에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힘이 센 유지들이 누굽니까? 그 지역에서 학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제들이 대체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 연고와 그런 사회적인 힘을 가지고 자식들을 국회의원 시켜요.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저 정당에. 사학 족벌들이 대체로 그 자제들을 국회의원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그 정당의 핵심적인 그러한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대체로 그러한 흐름이 한쪽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 중에서 또 한쪽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바로 사교육 시장입니다. 언제부터 엄청나게 강력해진 사교육 시장에 힘이 센 자들이 대체로 민주당을 타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근원적인 문제예요. 한국 교육을 망치는 세력들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게? 도정환 의원님 혼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어려운 겁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토론회를 해서 되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의회와 조금만 비교해보면 그 해법은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번 독일 의회에 베를린에 있죠? 64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교사 출신이 아니고 교사가 무려 81명이었습니다. 81명. 640명 중에 81명이 교사입니다. 그럼 몇 프로인가요? 약 13% 정도가 교사입니다. 교사는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를 구성하는 직업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의원을 배출한 직업군입니다. 첫 번째는 법률가들이에요. 두 번째가 교사입니다. 무려 13%예요. 핀란드의 경우는 대체로 20%에 가깝습니다. 교사 비율이. 핀란드는 1위예요, 계속. 핀란드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직업군을 보면 교사가 계속해서 1위입니다. 어찌 보면 핀란드가 지금 가장 성숙한 사회가 된 것은 교사들이 사실상 정치적, 사회적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OECD 국가 38개국에서 대체로 교사들이 갖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대체로 10% 내외 정도가 의회에 교사들이 대표되어 있습니다. 10% 내외. 대체로 한 10% 정도예요. 한국의 의회 한번 보세요. 한국의 의회. 지금 300명이 앉아있죠? 이 중에 교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과거의 교사 출신이 도 의원님이랑 강민정 의원님, 이 두 분이 계셔요. 이게 전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 교육 문제는 이러한 권력 지형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라고 하는 55만이나 되는 거대한 지식인 집단이 아무런 사회적 영향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나요? 박정희가 만들었죠. 재헌의회 이후에는 계속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정치 지식인 집단으로 참여했죠. 박정희가 이걸 딱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민주정부가 된 지 30년이 더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 문제를 바꾸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 민주당 강연에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당신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무려 180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회복하는 것인데 지금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을 완전히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민주당의 수치입니다. 민주당의 수치. 민주주의를 당명으로 달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이렇게 태만하고 이렇게 의지가 없는 그러한 정당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 대상으로 한 그 강연에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민주당의 무능과 태만에 있다. 지금이라도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 반드시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인데 국민들이 잘 인식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한국 사회는 정말 대단한 사회가 됐습니다. 저는 거의 매년 한 번씩 국제 컨퍼런스라는 걸 하는데요. 거기 나가보면 외국 학자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보는 것과 달라요. 대부분 대단히 존경의 눈으로 봅니다.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 정도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랍니다. 여러분, 2016년 촛불 집회가 한창일 때는 독일의 디자이트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신문에 심지어 이런 제목의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칼럼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됐고요. 유럽에서는 극우주의 물결이 대단히 거셌죠.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에 거대한 극우주의의 물결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당시 유럽에서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는 끝났는가 보다. 민주주의의 종언,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말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가던 시기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토요일 날만 되면 50만, 100만, 150만, 200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비판하고 의회에서 그 뜻을 받아서 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한 일련의 과정이 있었죠. 이것은 그야말로 죽어간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정석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이게 세상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실제로 한국 민주주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대한 그러한 업적을 우리가 이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지. 그런데 한국의 이 민주주의는 지금 교사 문제에서 보듯이 너무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하는 시기에 민주주의의 부활을 알렸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우리 민주주의가 교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도 아무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상에 배어있는 우리의 관행들 이 자체가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의 경우는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합니다. 1970년. 이 교육개혁이 그 이후에 독일이라는 나라를 아주 결정적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요런 나라입니다. 제가 요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요게 2020년 9월 20일 베를린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시죠?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에서 화재가 나서 약 15,000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이 난민들 중 2,700명을 먼저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9월 20일 날 독일의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그 중에서 베를린 시위예요. 이들이 왜 나왔을까요? 정부 정책에 항의해서 나왔겠죠? 뭘 항의하는 걸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왜 2,700명 받냐?
나머지 사람들 어떡하냐? 15,000명 전원 수용해라. 이걸 지금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나와서 저걸 외친 겁니다. 사실 소름이 돋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독일이란 나라가 지금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전에 독일에 가서도 정말 놀란 게 이겁니다. 2017년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캠퍼스 전경입니다.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또 벽에 뭐가 써 있죠. 오른쪽에 파란 옷 입고 누가 서 있죠? 예, 저 친구가 한 일주일 동안 매일 캠퍼스에 와서 뭘 저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대학 건물에다 자꾸 뭘 그리고 그 위에다 글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말러다. 말러라는 게 화가입니다. 화가래요. 이거 뭐 하는 거냐? 돈 받고 하냐? 돈 받는 거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와서 매일 이렇게 그림을 그리냐? 자기가 무언가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궁금하죠? 저게 뭔지. 저 위에 써 있는 그 말이 Es gibt keine Heimat mehr als eine Welt, in der keiner mehr ausgestoßen wäre, die der real befreiten Menschheit.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도 더 이상 추방당하지 않는 세계, 그 세계 이외에는 고향은 없다. 진실로 해방된 인간들이 사는 세계 이외에는 고향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걸 보니까 저 친구가 보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이 뭐겠습니까?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내놓은 시리아 난민 수용소였던 거예요. 본부 건물 하나를 시리아 난민 수용소로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너무 삭막하니까 어느 화가가 와서 일주일 내내 그림을 그리고 저런 글을 써놓은 거죠. 당신들은 지리적 고향을 잃었지만 인류가 진정으로 해방된 그곳, 그게 진짜 고향이야.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 건물이 시리아 난민들 수용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요 지나가는 프랑크푸르트 대학 학생들에게 전부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대학 건물을 난민 수용소로 이렇게 내놓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여럿을 물었어요. 한국에선 나올 답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단 한 명도 대학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 학생이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면서 대다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해가 안 가요. 왜 얘들이 미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부분이 얘기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에 캠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른 제2 캠퍼스는 그때 막 완공된 기숙사를 내줬대요. 기숙사를.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인간적인 그런 삶이 좀 가능한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원래 사람들 수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게 사는 게 지나다닐 때마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놀랐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망한 나라입니다. 연세대학교 한번 보세요. 청소 노동자들이 시위를 한다고 고발하는 나라예요. 이게 몇몇 아이들의 특수한 상황인가요? 젊은 아이들의 대다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덕성여대 똑같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약자에 대한 연민이 완전히 사라진 사회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 교실에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우리 어른들의 잘못인가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아주 참혹한 현실이에요. 제가 독일 대학을 자주 갑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이나 베를린 대학을 자주 가요. 점심 때 멘사라는 곳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뿌려놓은 찌라시죠. 찌라시 너무 전문 용어인가요? 예, 유인물들이 이만큼이에요. 그걸 보면 온 세계 모든 고통과 연대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마 우크라이나 문제로 여기저기서 시위가 벌어지고 토론회가 열리고 강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학의 온 곳이 지금 인류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시위하고 항의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학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대자보 하나 안 붙습니다. 저는 이거 대학이라고 안 봐요.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한국의 대학은 죽은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미 한 15년 전에 어느 칼럼에 대학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지금 대조가 되는 일이고요. 저는 이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끔찍한 인간들을 교실에서 키워내고 있다라는 데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보다 더 교실이 완벽하게 파괴된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한국은 지금 최근에 나온 토마 피케티의 불평등 지표를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고요.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은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중에서 한국인들이 불평등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에요. 그거 아세요?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조사예요. 이걸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World Value Survey 2014년, 2020년, 이 6년에 한 번씩 합니다. 둘 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불평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갈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이것은 작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가 입소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갈등의 정도를 전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전쟁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조사했어요. 여러분들이 킹스 칼리지, 입소스, 컬처럴 워, 문화전쟁, 이 세 가지 표제어를 넣으면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세요. 한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28개국 중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무려 12개 항목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7개 항목이 1위예요. 뭐가 1위겠어요? 빈부 갈등 세계 1위입니다. 이념 갈등이 세계 1위고요. 정당 간의 갈등이 세계 1위예요. 남녀 갈등이 세계 1위입니다. 세대 갈등도 세계 1위예요. 종교 갈등이 세계 1위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가 학력 간 갈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사례를 들다 보면 밤샐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린 몇 가지 말은 한국 교육이 완전히 실패해서 한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어떠한 공감도, 어떠한 공동선도, 어떠한 연대의 정신도 상실한 끔찍한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12년 동안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괴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한국 교육에 아주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게 제가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세 가지예요. 그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셋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제가 이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연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유은혜 장관이 배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더니 그 당시에 분위기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다들 뭐 저런 자가 다 있나 이런 분위기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이것은 유럽에선 이상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유럽에서 대학 입학시험 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고요. 그걸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두 번째, 대학 서열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의 경우는 95%가 국립대학이고요. 대학 사이에는 어떠한
서열도 없습니다.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A라는 대학을 다니다가 B라는 대학으로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어요. 다 열어놨습니다. 그것이 독일의 학문이 수준이 높아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세 번째, 대학 등록금 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대학까지,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 국회 내에서 교육혁명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회를 뒤엎고 직접 광화문에서 교육혁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